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수업을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동영상을 보고 너희들이 피드백을 해주길 원해. 선생님은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유튜브에다가 동영상 올렸으니까 그 댓글로 너희들이 이제 시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거나 수업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달면 선생님이 언제든 답변을 해줄게. 우리가 지금 뭐 인재수업 들어간 학생들이라든가 이렇게 원활하게 의소통이 안 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뭐 그렇게 선생님이 답변을 다 줄 테니까 그쪽으로 많이 문의를 해. 내가 너희들한테 구독을 눌러요 뭐 이렇게 할 수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너희가 알아서 구독도 누르고 해주길 바란다. 그 너희가 했던 말 중에 파란색 글씨가 잘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이제 검은색으로 크게 써줄게.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 판서하는 거는 그냥 말하다가 그냥 필요한 내용들만 적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의 말을 잘 귀담아 듣고 너희가 알아서 잘 정리해주고 그렇게 공부하면 될 것 같아. 그렇지? 자, 봅시다. 선생님이 어저께 일이 좀 있어가지고 강남에 갔었는데 사람 진짜 많더라고.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더라고. 물론 선생님도 마스크 쓰고 아이랑 선생님도 마스크 쓰고 있었는데 이렇게 좀 많이 풀어진 것 같아.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게.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좀 끝까지 너희도 선생님도 많은 사람들이 좀 최선을 다 해가지고 빨리 코로나 사태가 종식이 되길 바란다. 그래서 그래야 빨리 우리가 볼 거 아니야. 선생님 혼자 이렇게 수업하는 거 재미없어. 같이 좀 이야기하고 그러게. 알았지? 자, 오늘은 6강입니다. 페이지 88페이지. 자, 김수영의 시 사령과 그 다음에 정호성의 시를 보도록 할 거야. 자, 먼저 사령을 보도록 합시다. 문제를 먼저 볼게. 자,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과거의 경험 제시했다, 의문형 표현했다, 뭐 이런 거 나온 거 전부 다 뭐야? 표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를 읽어 내려가면서 어떤 표현이 쓰였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 두 번째, 기억과 리에 대한 이해. 시어의 문맥적 의미를 묻습니다. 뻔히. 그 다음에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이야. 보통 보기를 주고 심화된 내용을 물어보는 것은 좀 어려운 시들에 합니다. 그 말은 가에 대해서 했잖아. 가시가 좀 어렵다. 그렇지? 자, 우리가 먼저 이걸 읽어보고 힌트를 삼아서 시를 보도록 하자. 사령의 화자는 자유와 책임에 대한 자각 없이 편안히 살아가기만 하려는 일상적인 삶의 태도를 부정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있다.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있다. 성찰적 태도가 나타났을 거고. 일상적인 삶의 태도를 부정한다 그랬다. 자신의 지금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자유의 숭고한 이념을 관념 속에만 머무르게 하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은 죽은 영혼과 다르지 않다고 토로하고 있다. 지금 이게 이 시의 내용이란 얘기네. 이러한 날카로운 반성은 자유의 실현을 가져오는 힘이 된다. 비록 그 힘이 곧바로 자유의 실현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유가 제한된 시대에는 이처럼 자기 자신의 안일한 태도를 준엄하게 추궁하는 의식이 실천의 근본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뭐야? 자유가 제한된 시대에는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잖아. 시적 상황이 자유가 제한된 시대라는 거야. 이제 그 다음에 이러한 태도가 자유가 제한된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된다 이 소리야. 오케이? 실제로 24령이라는 시는 1959년에 나온 시야. 1959년은 4.19가 1960년에 일어났거든. 엄청난 사회적 에너지가 폭발하기 직전에 뭔가 막 그 응축된 게 있었겠지.
막 자유가 억압받고 막 터지기 일부 직전에 그런 상황이 있었겠지. 그지? 그런 게 담겨져 있는 작품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 자, 이렇게 보고 시를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여기 김수영이라는 작가는 우리가 나중에 다음 강의에서 배울 신동엽이라는 작가와 함께 1960년대를 대표하는 참여시 계열을 대표하는 시인 중에 한 명이다. 참여시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 상황을 지켜만 보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적 표현을 통해서 어떤 자신의 생각을 드러낸 작품들을 우리는 참여시 계열이라고 해요. 보통 시는 전에 말했지만 시인의 감수성을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자연현상이든 뭐 인물에 대한 상황이든 시인이 느끼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게 주된 목적인데 이 작품은 그런 것이 아니고 시대의 상황에 대해서 냉철하게 돌아보게 하고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자신의 의도를 가진 시다. 그런 것들이 참여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김수영 그러니까 참여시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시대의 현실과 관련이 있지. 우리나라가 1950년대에 뭐 독재 정권 시절이었고 그것은 뭐 80년대까지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렇게 모든 문학 작품은 시대적 현실을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개인은 그 시대적 현실을 벗어나서 살기는 굉장히 힘들지. 뭐 예를 들자면 프랑스 역사에서 잔다르크가 시대적 현실에 의해서 영웅으로 추대받았다가 또다시 시대적 현실에 의해서 마녀로 몰려서 화형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인간은 시대적 현실을 도외시하고 살 수 없어. 근데 이제 다행인 건 뭐냐면 그래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는 얼마 전에 선거 투표가 있었잖아. 너희도 투표한 사람이 있을 텐데 그렇게 투표나 선거를 통해서 우리 개인이 사회적 현실을 만들어가는데 조금의 힘을 보탤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가 정치적으로 선택하는 것들이 결국 사회적 현실을 만들어 갈 거야. 너희가 행동하는 것들이 사고하는 것들이 사회적 현실을 만들어 가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투표에도 열심히 참가하고 너희들의 생각을 거침없이 바라보고 이야기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계속 보자. 자, 시를 본격적으로 가자. 자, 점점점점으로 시작을 하네. 자, 우리는 이런 거를 말줄임표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말줄임표가 왜 문학 작품에서 시에서 쓰여지는가를 생각해야 돼. 말줄임표는 할 말이 있지만 끝까지 하지 않는 거지. 뭘 줘? 여운을 주는 거. 사랑해 꽝이 아니고 너를 점점점점점점점 사랑한다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하지 않는 거지. 뭔가 애달프고 감정을 더욱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야. 우리는 이런 것들을 여운이라고 합니다. 시적화자의 말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독자의 상상력이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면서 더욱더 감정이입을 하게 만들어. 그게 말줄임표에 쓰는 목적이야. 그럼 여긴 처음부터 말줄임표가 나온 거야. 왜? 모르겠다. 좀 이따가 살펴보자. 활자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히 뭘 말해? 자유를 말합니다. 자유.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자유. 그지? 너희도 학교 뭐 마음대로 오고 싶은 날 오고 뭐 그런 자유를 원하잖아. 그럴 수 없지만. 자,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나의 영혼을 말하겠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죽어 있다는 말이겠지. 그지? 그렇게 느낀다는 말이겠지. 자, 아니냐. 선의적 태도를 통해서. 그지? 자신의 영혼이 죽어 있다라고 느끼는 거야. 자신의 삶을 바라보지 성찰적 태도가 되겠다.
자, 다시. 자, 봐봐. 이 활자는 뭘 말합니까? 자유를 말합니다. 활자는 글자를 말하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글자라고 하는 것은 책이나 신문, 매체 등에서 쓰여진 걸 말하는 거지. 사람들은 그것을 읽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읽고 상상을 합니다. 아, 지금 이 시대는 자유로운 시대입니다.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라고 활자들, 신문, 매체들에서 이야기한다 이 말이야. 너무나 좋은 세상 아니냐? 그런데 뭐야? 나의 영혼은 죽고 있다 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활자가 말하는 세상과 내가 느끼는 세상은 다른 거지. 그치? 둘 사이에 뭐야? 대조적 인식입니다. 인식이 서로 달라. 그치? 세상은 자유롭다고 말을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러면서 너무 좋은 세상인데 사람들은 좋은 세상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나의 영혼은 오히려 죽어가고 있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 상황을 제시한 겁니다. 뭔 소리일까? 벗이요. 이때의 벗은 일단은 진짜 벗은 친구를 말하잖아. 그냥 친구라고 생각해 봅시다. 친구요.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마음에 들지 않아. 그랬어. 자, 나에게 벗이 왔나 보지. 찾아왔나 보지. 벗이 똑같이 또 이야기를 하겠지. 야, 얼마나 좋은 세상이냐. 자유로운 세상이야. 얼마나 행복한 세상이야. 라고 말을 하는데 나는 그 친구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습니다. 자, 고개를 숙이고 듣는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볼까? 일단 고개를 숙이고 들어. 수긍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그런데 여기서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라고 했으니까 상대방의 설교에 대해서 수긍을 하는 태도는 아닌가 봐.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 않겠지. 그치? 자, 첫 번째 숙이고 듣는 것은 이 말에 수긍하는 게 아닌 거지. 인정을 하지 않는 거라고 볼 수 있어. 네가 하는 말은 잘못됐어.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고개를 숙이고 듣겠지. 아니면 이 고개를 숙이고 듣는 것은 이거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나는 나의 삶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들거든. 나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지? 자기 반성적인 태도입니다. 나 지금 뭐 하지?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저 새끼 저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데 저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데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라고 하는 자기 반성적 태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마음에 들지 않겠지. 자, 그러면 이제 의미를 확장을 시켜볼 거야, 얘들아. 여기서 이 벗은 똑같이 이 세상이 자유롭다, 좋은 세상이다 라고 말하는 존재야. 아까 누가 그랬다고? 활자가 그랬다고 했지. 그치? 그러면 이 벗은 활자를 의인화시킨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라. 이 황혼도 마음에 들지 않는 거야. 자, 마음에 들지 않는 거야. 이 황혼도, 저 돌벽 아래에 있는 잡초도, 담장에 푸른 페인트빛도, 저 고요함도, 이 고요함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 지금 그러면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뭐야? 활자가 말하는 자유로운 세상이 나는 마음에 들지 않는 거지. 그지?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자유로운 일상 속의 모습 혹은 자유로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이라고 볼 수 있어. 왜냐하면 나는 지금 남들이 자유롭다고 말하는 그 세상에 살아가는 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야. 싸우고 저거 지금 좋은 세상 아닌데 이겨내야 되는데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이거야. 이 고요함도 저 고요함도 이때의 고요함 뭐겠어? 결국 침묵입니다. 침묵. 자유로운 세상이 아닌데 자유로운 세상이 돼야 된다고 싸워야 되거든. 근데 나는 뭐 하고 있어? 가만히 있어. 침묵하고 있다는 말이지. 이해니?
자, 그대의 정의도, 정의, 저스티스,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절대적 가치가 정의입니다. 그런데 그대가 말하는 정의는 이 그대가 누구겠어? 벗이겠고 활자이겠지. 그지? 너희가 말하는 정의, 자유로운 세상이라고 말하는 그것은 맞아 틀려? 틀렸어. 그치? 그 다음에 우리들의 섬세라고 하는 것은 여리고 연약하고 꼼꼼하고 뭐 이런 의미로 여기서 해석을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섬세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그대들의 정의도 마음에 들지 않고 통사구조로 보는 거야. 우리들의 섬세도 마음에 들지 않지. 그러니까 이것은 앞서 말한 고요함과 의미가 통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못하는. 자, 행동의 죽음에서 나오는, 행동이 죽었다 무슨 말이야? 행동하지 않는다는 말이지. 다 의미적으로 연결되는 거야. 나는 침묵하고 있는 거니까. 이 욕된 교회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중심 보면 여기가 교회잖아. 그치? 여기가 교회야. 근데 그 교회를 욕되다,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이 절정이 있지 않아. 이 절정은 자유를 향해 싸우는 그 중심부라고 볼 수 있어. 아니면 내가 행동해야 할 옳은 가치라고 볼 수 있어. 근데 나는 그게 아니고 어디에 있어? 밖에 있어. 교회에 있어. 그러니까 나는 교회에서 이 절정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짜증나는 거야. 나 뭐하고 있지?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런데 잘 봐. 어제도, 오늘도, 지금까지 그래도 쳐. 그런데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럼 미래가 있어, 없어? 이런 식으로 해서는 미래가 있어, 없어? 없어. 내일도 없는 거잖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을 거야. 내일도 이러면 되냐, 안 되냐? 안 된다. 이거는 뭐야? 절망적 인식. 내일도 이러겠네. 내일도. 내일은 달라져야 되는데. 자,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히 자유를 말하는데 우스워라. 감정의 직접적 토로야. 나의 영혼은 죽어있는 것이 아니야. 자, 여러분 여기하고 구조가 같습니다. 순위 상관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로 바뀌면서 우스워라는 감정이 직접적으로 드러난 거야. 감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우스운 것은 시대적 현실이 우스울 수 있겠지. 자유를 말하는 이것이 우스울 수 있겠지. 그치? 이 그대가 말하는 게 우스울 수 있어. 또 누구도 웃을 수 있냐? 나의 태도도 웃을 수 있지. 어떤 태도? 침묵하는 태도. 자, 이렇게 보면 우리는 말줄임표의 의미를 다시 생각할 수가 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말줄임표는 하늘 아래에서 간간히 자유를 말하는 세상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는 거야. 할 말은 많죠. 할 만하앗. 그지?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는, 아니면 하지 못하는 시대적 억압을 상징할 수 있다. 침묵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활자가 말하는 세상일 수 있어. 첫 번째. 보통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한다. 선생님은 두 번째, 나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 시적 화자가 지금 침묵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자신의 침묵하는 모습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잖아. 스스로. 그지? 그래서 스스로 비판하는, 스스로 침묵하는 그 모습을 이것으로 형상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 섣불리 싸우지
싸우자, 나아가자라고 말하지 못하는 자신의 태도를 바로 이 말주임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자, 이 시를 정리해보자. 이 시는 어떤 시적 상황이야? 간간히 자유를 말하는 세상이야. 이것도 되게 웃기지. 인간은 항상 자유로워야 돼. 근데 간간히 말하는 세상이야. 아, 여기 안에는 이미 어때? 자유가 원활하게, 자유가 보편화된 세상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지. 거기에 자신을 비판적 태도로 바라보고 있어. 뭐 하고 있는 거야? 싸워야 되는데 이 말은 자신을 반성하고 비판하는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어때? 아, 자신의 생각과 뭐 행동에 공감하게 만들면서 너희 역시 뭐 하고 있는 거야? 나만 이런 거니? 너희도 지금 이러고 있잖아. 그치?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싸울 때입니다. 절대 자유로운 세상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지. 그치? 자, 볼까? 자, 성격에 보면 여러분 모를 말이 있어. 추지적이라고 했습니다. 이랑 설명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선생님이 말한 대로 보통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해. 그런 시들을 우리는 추정적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시는 추정적입니다. 그죠? 근데 이 시는 추지적입니다. 시적 화자의 자신의 의도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제 냉철하게 사회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주시적 계열입니다. 1959년도 시대적 현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잖아, 이 시가 지금. 이제 그래서 주시적입니다. 당연히 비판적이고. 여기 왜 상징적이야? 활자, 매체를 포함한 모든 것을 말하는 거지.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통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상징적이라고, 그러니까 활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자신을 반성하는 어조가 중요하다. 자, 자유당에 의해 독재체제가 국민들을 억누르고 했던 시기를 배경으로 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활자가 간간히 자유를 말하는 시기는 바로 오히려 국민들을 억누르던 시대였어. 그런데 나는 서강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냥 평안하게 농사 짓고 뭘 그냥 편안하게 살고 있었단 말이지. 그런 것에 대해서 김수용 작가 자신이 나 아직 뭐 하고 있지?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비판했던 거지. 자, 주제가 중요해요. 무기력한 소시민적 삶에 대한 반성. 무기력한 소시민적 삶이 뭐겠어?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는 거지. 불의에 대한 침묵.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한 거지. 그 다음에 나는 뭐 하고 있는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독백적 진술입니다. 그 다음에 숙민상당 기법이 나왔고, 자성은 스스로를 반성하는 거야. 그 다음에 책을 의인화하면, 여기는 뭐냐, 벗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선생님 아까 활자를 의인화했다고 했잖아. 그럼 활자는 여기서는 책이라고 본 거고. 그 다음에 점층적인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반복적인 표현을 통해서 점층적으로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 봐봐. 자, 상황 제시해서 이제 자신을 비판하면서 우수어라까지 갔잖아. 이제 자신의 감정이 점점 심화되고 있어. 자, 사령은 죽은 영혼을 말합니다. 여기 사령은 누구겠어? 자기 자신의 영혼을 지금 사령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자기 자신이 시대의 현실에서 침묵하고 있는 그 모습을 사령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그러니까 제목 자체에 엄청난 자기 반성적 태도가 드러나 있어. 그 다음에 활자는 뭐야? 그 당시의 시대를 오도하는 거야. 자유로운 세상이다, 좋은 세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않아. 자, 이제 문제를 한번 보자. 이렇게 보고 문제를 볼게. 자, 간은
하나만 가지고 하라고 했어요. 나는 과거의 경험을 제시하여 심리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그랬거든. 과거의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는 내가 과거에 뭐 했는지 나와 있지 않아. 알지? 그러니까 이건 틀렸어. 선생님 깜짝 놀랐네. 누가 들어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자, 과거의 경험을 제시했다는 말은 예전에 나는 무엇 했어. 이런 일이 있었는데 뭐 이런 거지. 그지? 그러면서 이것도 아니지만 심리 변화. 이 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시잖아. 변화가 나타나지 않지. 그 다음에 가와 나는 모두 의문형의 표현을 써. 가는 의문형의 표현이 있지.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자기 반성적 태도. 성찰적 태도지. 가는 화자가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무슨 말이겠니? 우스워라. 나의 영혼은 죽어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부족하지 지금. 그치?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시상을 마무리한다는 말은 시를 끝낸단 말이지. 가는 수민상관의 구조가 있어요. 맞지? 그리고 수민상은 당연히 정서를 강조하는 겁니다. 시에서 반복 무조건 강조예요. 운율과 강조. 나는 자 가는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했다. 인용했다는 말은 가져다 썼단 말이지 없었지. 일단 맞아. 그지? 이건 둘 다 확인해야 되니까 일단 이렇게 보면 되겠어. 그 다음에 기억과 니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이라고 했어. 자, 기억만 가지고 이야기해볼까? 기억은 여러분 벗입니다. 활자. 자유로운 세상이라고 말하는 활자. 벗. 자, 화자가 자괴감을 느끼게 하지. 와, 근데 벗이 말하는 거, 활자가 자유로운 세상이라고 말하는 걸 보고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자괴감을 느끼잖아. 절대 자유로운 세상이 아닌데? 나는 기억은 화자의 태도를 변화하게 한다. 말도 안 되지. 끝까지 반성하고 성찰하고 비판적인 태도가 드러나 있어. 기억은 화자의 욕망을 주는데 욕망이 뭔데? 비판하고 반성하고 있어. 화자가 부러워한다. 말도 안 되지. 벗을 부러워하는. 자, 화자가 겪는 고난을 벗이 내가 겪는 고난을 이겨내긴 하니 벗 때문에 더 짜증나는 건데 답은 1번입니다. 쉽게 풀어. 그 다음에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입니다. 자, 다 봤으니까. 자, 나의 영은 죽어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자기 자신 반성하는 거였어. 실천이 없는 자신의 안일한 태도를 의식한다. 그치? 여기 보면은 자, 실천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은 죽은 영혼 같다. 자기 자신이야. 화자. 그대의 말을 보이고 속에 숙이고 듣는 모습에서 자유의 이념이 관념 속에 머물고만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랬거든. 이 말 되게 어렵다. 근데 자, 보기를 주고 보기를 적용해서 풀어내는 문제야. 그러니까 보기와 문맥이 같은지 틀리지만 확인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유의 이념이 관념 속에만 머무른다는 말은 현실적으로 자유가 없다는 얘기잖아. 그치? 여기서 여기 자유의 숭고한 이념을 관념 속에만 머무르게 한다. 벗이 활자가 말하는 것이 관념 속에만 실제로 자유로운 세상이 아니야. 관념 속에만 있어. 그것에 대해서 나는 고개를 숙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말하는 그것에 인정하지 않는 거지. 엿볼 수 있다. 3번 마음에 들지 않아라의 반복에서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며 부정적으로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마음에 들지 않아라고 하면서 뒤에 문맥에 보면은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거든. 다 마음에 부정적으로 느끼고 있는 거지.
황혼 잡초 이런 걸 말했지. 프린트 페인트 및 고유함은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지. 그치 말했던 대로. 자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에서 언젠가는 자유의 실현을 이루겠다는 화자의 실천 의지를 느낄 수 있군이라고 했어. 봐봐 얘들아. 선생님이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을 하나 알려줄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에서 화자의 의지를 느낄 수 있으려면 이 뒤에 있는 서술어가 풀어내는 말이 어떻게 돼야겠어? 의지와 관련되는 말이 와야겠지. 그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나는 결국 이겨내고 말 거야 이런 식의 서술어가 와야 해. 그럼 당연히 맞는 거겠지. 근데 뭐라고 됐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뭐 한다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했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게 무슨 의지랑 관련이 있니? 그치? 당연히 틀렸습니다. 답은 몇 번이야? 5번입니다. 그 다음에 나시를 볼까? 나시는 문제에서 힌트가 될 만한 게 없었어. 그냥 바로 보도록 하자. 정호성 시인의 윤동주 시집이 든 가방을 들고 있는데 제목은 작가가 시의 전체적인 주제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핵심어를 뽑아서 제목으로 삼습니다. 여러분들 백일장이나 이런 거에 글쓰기 할 때 제목을 가장 고심하잖아. 왜? 내가 생각하는 내용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말이어야 하기 때문이지. 윤동주 시집이 든 가방이라는 말은 윤동주 시집이 이 시적 화자에게 엄청난 가치와 의미가 있기 때문이겠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윤동주야. 그러면 이 시적 화자에게 윤동주 시집이 어떤 건가가 더 중요하겠고, 그러면 이 윤동주 시집이 든 가방을 들고 이 사람이 무슨 행동이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가 중요하겠네, 이 시에서. 시는 엄청 쉬워. 봅시다. 나는 시적 화자. 왜 아침 출근길에, 이 출근길은 뭐 일상이지. 일상적 태도. 구두에 질펀하게 오줌을 싸놓은 강아지도 한 마리 용서하지 못하는 거야. 아, 강아지가 뭐 한 거니? 오줌 쌌지. 개 짜증 나겠지. 그지? 근데 봐봐, 우리는 범인이야, 범인. 일상의 사람들 그냥 아무 소심인데. 선생님도 내가 출근할 때 내 구두에 운동화에 오줌 싸놓으면 빡칠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아. 나는 왜 그 한 마리를 용서하지 못하지? 라고 하고 있어. 이게 시인의 감성이라는 거야. 아니? 앞선 시에도 마찬가지야. 너희였으면 그냥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르면 끝이지. 나 뭐 하고 있지?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반성하지 않을 거 아니야? 시인의 감성입니다. 시를 왜 쓰는가에 대한 답이 조금은 될 수 있겠지. 시인의 감성은 좀 다른 거야. 자, 한 마리 용서하지 못하는가? 라고 해서 뭐야? 반성적 태도. 아, 왜 나는 용서하지 못하지? 이거를 지금 서리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어떻게 보냐면, 아, 나는 왜 강아지를 용서 못하는 거지? 왜 그러지 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 용서해야 되는데 나는 왜 용서하지 못하는 거야? 내가 속 좁고 옹졸해서 그래 라고 생각을 한다면 서리적으로 볼 수도 있다. 윤동주 시집이 든 가방을 들고 구두를 신는 순간 하필 윤동주의 시집이 든 가방입니다. 이 사람은 당연히 이걸 썼으니까 시인이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적 활동을 펼치는 데 있어서 윤동주라는 사람이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윤동주의 시집이 든 가방을 들고 구두를 신는데 질퍽한 거지. 그치? 새로 갈아 신은 양말에 축축하게 오줌이 스며들어. 나는 이 강아지를 향해 이 개새끼. 아, 욕하면 안 돼. 욕이 아니야. 여기 써있어. 새끼라고 소리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가. 아, 통사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왜 나는 견디지 못하는가?
구조는 아니겠다. 동일한 문장 구조는 아니고 여기 견디지 못하는가 용서하지 못하는가. 이러면 이거는 시 그냥 종결 어미 반복, 시어의 반복 정도로 볼 수 있겠다. 다시 자 윤동주 시인이 나에게 어떤 의미길래 개가 싸놓은 오줌, 강아지가 싸놓은 오줌을 밟았을 때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지. 그냥 나 같으면 짜증내고 말 텐데. 자, 개나 사람이나 풀잎이나 생명의 무게는 다 똑같은 것이다. 이 사람에게는 모든 생명은 소중한 거고 모든 것은 평등하고 의미 있는 거네. 산에 개를 데려왔다고 시비를 거는 사내와 멱살잡이까지 하던 나. 그러니까 나는 강아지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거야. 모든 생명은 소중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거야. 이건 내가 뭐야? 과거. 그렇지? 아까 문제 있으니까 과거의 경험이야 지금. 그렇지? 난 이랬던 사람이야. 이렇게 강아지를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이야. 그런데 왜 강아지를 향해 구두를 내던지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게 예이씨! 하고 던졌다 이 말이지. 나는 왜 그러냐. 너무 대조적이다. 남 앞에서는 과거에 이렇게 강아지 생명조차 소중하다고 풀잎 하나조차도 소중하다고 말했던 사람이 꼴랑 강아지 오줌만 못 쌌다고 강아지를 죽일 듯이 한다 이 말이야. 나 왜 이러지? 반복되고 있어. 이런 반복은 시적화제가 반성과 성찰을 더욱 강조하는 효과가 있겠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 아닌데 나는 한 마리 강아지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중요한 얘기지.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세상에서 가장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돈을 벌고 너희가 성공하는 게 더 쉬울 수 있지. 그러니까 국자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돈이 있으면 좀 더 편리할 수 있고 내가 돈이 있으면 내가 권력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붙지 않느냐. 그들의 마음을 쉽게 살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그러면 돈과 권력이 사라지면 그 사람들은 진정으로 날 따르지 않거든. 그치?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나 이런 걸로 안 된다 이 말이야. 진실로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윤동주 시인은 늘 내게 말씀하셨어. 윤동주 시인은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어. 아마 이제 이 사람이 윤동주 시집을 많이 읽으면서 이렇게 내가 깨달은 거겠지. 그러니까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윤동주 시인이 가지는 도덕적 가치가 이만큼인 거야. 윤동주 시인은 하늘 우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 있는 바람에 괴로웠던 사람이야. 정말 사소한 거에도 나 자신을 괴로워하고 반성했던 사람이야. 근데 나는 걔가 오죽하면 썼다고 죽일 듯이 하잖아.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윤동주 시인 이만큼인데. 나는 밥만 많이 먹고 물질적 가치지. 원초적 본능이기도 하고. 그지? 민상아 밥만 많이 먹고. 강아지도 용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인생의 순례자가 될 수 있을까? 인생의 순례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야? 윤동주 시인처럼 도덕적 성취를 이룬 사람. 그러니까 이 시적화자 생각하는. 이만큼의 도덕적 가치 있는 사람이 나는 될 수가 없어. 이렇게 해서는 강아지 하나 용서하지 못하고서는 안 되는 거야. 강아지는 이미 의자 밑으로 들어가 보이지 않아. 왜? 구들 치고 던졌으니까 얼마나 무섭겠냐. 그리고 강아지도 본능적으로 알잖아. 지가 잘못했다는 걸. 오늘도 강아지가 먼저 나를 용서할까봐 두려워한다. 이게 웃긴 거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뭐야? 강아지가 먼저 나를 용서하는 거야. 나는 용서하는 법을 아직도 못 배운 거지. 근데 강아지는 먼저 나보다 용서해. 그러면 이 시적화자 생각하기에 강아지가 나보다 도덕적인 성취가 훨씬 더 위라는 거지. 이렇게 아무리 내가 잘못을 이렇게 구박하고 해도 또 강아지는 내가 퇴근하고 나면 나의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 거 아니야. 좋다고 할 거 아니야. 나를 먼저 용서한 거지. 구들 집어던진 이런 행위에 대해서 나를 용서한 거야.
좋은 놈이야 라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지? 자, 이 시의 시적 상황은 강아지 오줌 쌌어 나한테. 나한테 상관하지. 내 구두에. 근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화내는 자신을 어떻게 하는 거야? 반성하는 거야. 그 정도에도 나는 화를 내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나는 반성하고 있는 거야. 가와 나시 모두 시적 상황에 대한 반성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생기네. 오케이? 선생님은 진돗개를 키우고 싶은데 내 로망이 뭐냐면 큰 강아지를 키워서 이렇게 같이 산책하고 만화 보면 애니메이션 보면은 이렇게 그 선생님 권투 만화 되게 좋아요. 더 파이팅이라는 만화를 보면 하다가 달려가다가 막 언덕에서 이렇게 누우면 개가 이렇게 쿠션처럼 이렇게 그럼 이제 개를 베고 눕기도 하고 같이 조깅하고 막 만화를 혼났어. 하여튼 안 된대. 우리 집에 강아지가 이미 3마리가 있대요. 딸 1, 딸 2, 나 걔야. 자, 하여튼 자, 이제는 뭐 쉬워. 맞지? 유사한 종교론이가 반복되어 있다. 통사구조 아니고. 자,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다. 난 왜 그러지? 왜 이렇게 속이 좁지? 반성하는 거. 자, 일상에서 경험한 일이지 강아지 옷에서. 상징적인 소지 및 과거 상을 통해 상징적인 소지는 뭐야? 윤동주의 시집이겠지. 도덕성 증만큼. 자, 문제를 보자. 자, 아까 1번이 틀렸어. 그지? 근데 여기에는 과거의 경험을 제시했다라고 했잖아. 나에는 과거 경험 있지. 그지? 산에 올라갔을 때. 멱살잡이 했을 때. 자, 얘는 맞지만 얘가 틀렸으니까 답은 1번이겠네. 5번도 확인해 볼까? 자, 나는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면 다른 사람의 말이 뭔데?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라고 윤동주가 말했지. 윤동주의 말을 인용하는 겁니다. 맞지. 나에는 소민 상관이 없어. 처음부터 끝이 반복되는 게 없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2번도 기억과 니은. 이은을 다시 한번 볼까? 니은은 뭐냐? 강아지지. 강아지 용서한 거. 자, 화자가 스스로를 책망하게 한다. 나 왜 이러지? 반성하게 만들지. 강아지 몸 싸가지고. 화자의 인생관을 전환하니? 아직 반성만 하고 있어. 전환하지 않았어. 소망을 구체화한다. 소망이 없어. 화자가 시기를 느끼게 강하지 시기하니? 질투에 말도 안 되고. 화자가 겪는 시련의 원인이 시련을 겪고 있지도 않지. 답은 쉽게 1번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 꼭 읽어보고 다음 거 수업을 듣길 바란다.